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림생태학 소재로 산림생태학의 경영관리에 발표를 맡은 김성준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경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그 산림경영계획, 두 번째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혜택, 산림사업비 보조, 융자, 감면 내용 등 여러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산림 경영은 그 산림 경영 컨설팅으로 엮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산림 경영 계획이라고 하면 산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산림 조사, 조림, 숲가꾸기, 벌채, 인도 등 시설, 기타, 산림 소득 사업 등에 대한 종합 산림 경영 계획입니다. 이 산림 경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림 면적, 수종별 본수 등 조림에 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풀베기와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감벌 등 숲 가꾸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벌채 방법과 벌채량 등 수종별 벌채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네 번째, 임도, 작업로, 운제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으로 산림 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 경영 계획 작성 기간은 10년 단위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신청 절차는요, 시군 산림과에서 그 경영 계획 작성을 권장하는데요. 산주가 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과 경비 보조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경영계획 인가 경비 지급을 그 심사를 통해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산림 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리 경영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대리 경영이란 그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대신해 주는 건데요. 대리 경영 제도는 자기 자본 또는 기술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계약에 의해 산림 경영 일체를 산림조합이 대신 실행해 줍니다. 산림조합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경영 방치된 산림의 계획적 육성으로 경제적,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술 부족이 있으면 꼭 자기가 하지 않아도 산림조합이 대신 실행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으로는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이거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힘들죠. 그 다음에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및 감독, 그 다음에 보조구매,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리 경영 산림에 관한 일반 관리 활동과 산림 경영 관련 기술과 정보 및 그 다음에 자금의 제공, 기타 산림 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및 임산물 및 부산물의 생산 판매, 알선 등도 그 산림조합에서 대응을 해서 그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 주체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에서 하고요. 일단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임업진흥촉진지역, 임업용 산지, 기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산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대리경영 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산림 소유자가 되겠고요. 그 당사자는 산림조합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산림 소유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고 써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산림 경영 효과를 감안해서 5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네요. 대리 경영 사업 계약으로 인해 산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그 매매나 담보 제공, 양도, 상속 등을 제한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혜택은 계약 임지에 대한 산림 계획 작성을 통한 세제 혜택과 산림
경영기술 정보 및 자금의 제공, 계약 임지에 대한 보호활동 등으로 임지의 관리 기능 강화와 산림의 체계적 육성으로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는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계약 신청을 산주가 하면은 계약 체결을 하고요. 사업 실행을 조합에서 하면 결과 통보를 조합에서 산주에게 해줍니다. 그럼 산주는 결과를 확인해서 이 업무나 이 관련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림복합 경영이란 무엇이며 지원 대상자는 누가 되고 선정 기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합 경영이란 그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목재 생산과 그 다음에 단기 소득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 단기 소득, 목재 생산, 단기 소득 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산림 복합 경영은 목재 생산, 단기 소득 사업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 복수니까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 기반 시설비를 지원하고요. 지원 대상자로는 임업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산림 경영, 그 다음에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요. 국고에서 20, 융자가 20, 지방비에서 20, 자부담이 40%로 산림 복합 경영에 대한 사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자를 내고 나머지 남은 긴 4년, 총 7년이고 4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이든지 원금 상환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선정 기준 그 우선순위는 친환경 인산물 인증 생산자, 독림가 및 임업 후계자, 조림, 육림 등 산림 경영을 위한 투자 실적이 우수한 자, 임산물 생산 판매 실적이 우수한 자, 기타 임업에 전념하며 복합 경영 사업을 추진하는 자들로 선정 기준을 그 우선순위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제일 우선순위는 친환경 임산물을 인증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되겠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신청 절차는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그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시군 자치구에서 심사와 결정을 통해 그, 그 인증 생산자에게 그 통보를 해주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네 번째 국유림 대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국유림 대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 국유림 대부를 통해서 어떤 목적과 어떤 용도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사용 허가 기준과 신청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림 대부라는 것은 국가가 불려전 국유림, 불려전 쓰지 않는 거죠. 쓰지 않는 불려전 국유림 및 보존 국유림에 대하여 계약이나 허가를 해서 국유림이 필요로 하는 그 상대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빌려주는 걸 대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산림조합원이 그 국가에 대게 대부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요전 국유림,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과 용도로는 국유재산법이 있고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불요전 국유림은 대부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대부 사용 허가 기준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 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니어야 하고요. 사업 시행에 따른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이 있어야 하며
또 법령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대부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내용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다음에 대부에 대한 신청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대부 사용허가자의 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이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대부 사용허가가 불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부 후 매각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권리 양도 허가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면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대부 사용 허가 받은 자가 연차별 사업 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부 사용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 사용 허가 용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임업 경영 정책자금 융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내 및 신청 절차와 대상자 결정, 보조금 및 융자금 수령과 그 대출에 있어서는 신용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경영정책 자금 융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과 산주 여러분의 살림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임업의 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임업 정책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는 안내 멘트가 산림조합의 임업 경영 정책 자금 융자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영지원 융자금 및 보조금 신청 절차는 사업 전년 1월 20일부터 시군 보조사업과 산림적 융자사업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당년 1월 15일 이전에 시군 산림조합 심의를 거쳐 자금 지원 우선순위들을 결정하고 공지합니다. 대상자 결정을 하고요. 보조금 및 융자금 수령은 대상자로 확정된 임업인 등은 사업 실행 후 소요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사업 실적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고요. 산림조합에서는 융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서류, 융자금 신청 관련 서류인데요. 신용대출에 있어서는 신용조사 시 필요 서류로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연부, 재산세 납세 증명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매도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송금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기타 필요 서류에는 종합소득 과세증명원,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소득 완전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농특회계융자금이라고 해서 그 숲가꾸기, 그 다음에 임도시설, 전문 입업인 기반 조성, 사립 휴양시설 조성 등 이런 사업에 특별회계로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요. 상환기간이 보면은 거치가 20, 그 다음에 상환이 15라고 되어 있네요. 15년과 10년을 말하는 거겠죠. 거치 기간은 이자를 내는 기간인데 상환 기간보다 기간이 많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 상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 바뀐 걸도 같습니다. 20년 상환에 15년 거치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숲가꾸기나 임도시설, 전문 입업인 그 기반 조성, 사립 휴양 조성 등의 농특별회계 융자금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또 사업을 하기 전인 사전 융자 가능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 입업인 기반 조성, 그 다음에 해외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조림 뭐 이런 거, 바이오 에너지 조림 중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임업인 경영자금, 귀산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용도에 그 기반한 것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조림용 묘목 생산, 산림조합 육성은 사전융자 가능 사업입니다. 또 자부담 집행 후 전액 사전융자 가능 사업은 산림휴양시설 조성, 산림휴양시설 조성,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이 있네요. 그 다음에 산양삼 생산, 해외 산림자원 개발, 조림 중 고무나무, 팜유나무, 임산물 가공시설과 단기 산림 소득자원 순수융자 사업인데 저희가 좀 필요로 하는 사업은 그 치유의 숲이나 산양삼은 아니고 그 민간 정원, 수목원 이런 시설에 있어서는 자부담 집행 후 전액 사전 융자 가능하다는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후 융자 사업,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지원이 있는데요. 임도시설, 사립 휴양시설 조성, 자연휴양림이나 숲속 야영장, 단기 산림 소득 지원 중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보조수반 융자 사업, 조림형 묘목 생산과 이런 것은 그 사후 융자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변동금리 선택 가능 사업으로 해서 금리를 맨 처음에는 높게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사업 실적이 좋고 꾸준하면은 금리를 좀 낮게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사립휴양시설 조성, 산양삼 생산, 이 산양삼 생산이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임업인 경영자금, 단기산림소득자금, 조림용 묘목 생산과 목재 이용 가공시설, 국산 목재 구입자금, 수출 원재료 구입과 임업 기계화 사업, 산림조합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중에 달라진 사항이 있는데요. 융자 신청 시기가 변경되고 제외 대상이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전문 임업인 기반조성 사업과 임업인 경영자금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산림조합 상금 임직원뿐만 아니라 농수협 상금 임직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고요. 그 농업 및 수산업 분야 지침도 동일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 확대되는 반면에 지원 농가 수협의 상근 임직원들이 많이 대출을 받았나 봐요. 이분들도 그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020년 산림조합 그 종합자금 집행지침에 있어서 달라지는 사항인데요. 그 임야 매입자금 지원은 제한 사항이 완화됩니다. 전문 임업인 기반조성이나 귀산촌인 상업자금은 완화되네요. 그 산림 경영계획 편성 기한이 연장되고요.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산림 경영 계획 인가서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자금 회수 근거 마련, 임야 매입 자금으로 공익용 산지 구입 제한 내용 삭제. 임야 매입 자금으로 공익용 산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그 내용 중에 제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기준 완화, 당촌에는 산림조합장은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이 변경된 내용 안에서는 산림조합장은 융자 지원을 받은 임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소유권 변경 및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산림 개발도 있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에서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정착자금 같은 경우 주택이나 국산 목조주택의 경우 주택구입 후 전입이 가능하므로 귀산촌 예정인자를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전입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또 승계 기준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대출자의 세대원에 한해 귀산촌인 창업적인 교육이수 실적을 충족시 어, 그 세대원 가족 중에 승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기 살림 소득 지원에 대해서도 보조 비율 개선에 따른 융자 비율을 변경했는데요. 융자 비율이 당초 20%에서 30%로 변경되었고 확대되었습니다. 또 국고보조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이 당초 20대 20, 20, 40에서 20대, 30대, 30, 20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산림생태계 경영관리에서 농특회계 융자금과 사전 융자 가능 사업, 그리고 사후 융자 사업과 변동금리 선택 가능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림 자원 조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수 조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간 산림 자원 조성 가운데 경제수 수림의 목적을 살펴보면 산불이나 병해충 피해, 불량림 등의 경제수를 조림하여 산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산주 소득 증대 지역 경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목재 펠릿 등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백합나무 등 속성수를 활용하여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경영 목적에 맞게 조림 방법과 식재수를 다양화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 자원을 육성합니다. 목재 생산 조림과 바이오 순환림 조성, 투경수 조림, 유후 토지 조림 등 그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국고와 지방비, 자부담 내용이 60%, 30%, 10%로 되어 있고요. 선정 우선순위는 산불 및 병해충 피해 살림과 리기다, 불량 하렵수 등 개량을 하는 대상이 되는 살림과 한계 농지와 산림 내 공원지 등에 대한 식재, 네 번째로 산주가 요청하는 산림소득 수정의 식재 등 이러한 방법으로 선정 기준이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청 절차에 있어서는 사업 신청을 선주가 하면 대상자가 선정되고 시군에서요. 그 다음에 시도에서 취합과 조정을 통해 산림청에서 확정 배정하는 식으로 네 단계에 걸쳐 신청 절차가 꾸며져 있다는 그 점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산림 자원 조성에 대한 숲 가꾸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는 녹화된 산림에 대한 기술적 생태적 사업 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 환경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숲 가꾸기를 원하는 산주 또는 산림 경영자에게 사업비 지원을 하고요.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조합과 산림법업 등의 사업을 위탁하여 대행해서 실행하는 방법, 숲과 배기를 수반하는 50헥타르 이상의 숲가꾸기 설계와 감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고요. 소규모로 분산된 숲과 배기를 수반하는 50헥타르 미만의 숲가꾸기에 대해 위탁 설계, 감리 여처 지정 운영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도 융자 100%가 가능하다는 점 염두에 선정 우선순위를 보면 산림경영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임지, 대리경영과 협업, 경영구역 안의 산림,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보육 대상지와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임촉업 등의 의거, 임업 진흥 권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산림사업, 독림가와 임업 후계자 등에 대해 우선 순위하는 선정 기준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요.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산주가 사업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심사 결정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3단계임의 있어서 참
4단계보다는 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자원 조성, 임목벌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목벌채 사업은 산주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벌채 허가 신고를 받아 직접 벌채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벌채를 대행하고 그 산물을 목재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요. 능선부, 암석지, 성역지, 항폐 우려지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채를 해서는 아니합니다.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임목의 평균 수령이 기준 벌기상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하는 그 기준을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임목 벌채 방법에는 산림 경영 계획에 의한 임목 벌채가 있고요. 허가에 의한 임목 벌채, 신고에 의한 임목 벌채가 각각 그 관리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의 법률과 14조, 그 다음에 36조,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 46조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다 임목 벌채 방법에도 그 관련 법률을 그 준수하면서 해야 한다는 점을 이 요약한 거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하는 임목 벌채라고 하더라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한 법률 시행령 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이러한 법규가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법률을 토대로 벌채 허가 신고의 예외로 풀백이나 가지치기 또는 어린 나무 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18가지 유형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 조성 가운데 그 입도 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입도 시설 가운데 임도 시설 사업의 목적으로는 산림 경영 기반 시설인 임도를 설치해서 임업 생산성과 농산촌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악 스포츠와 휴식 공간 조성, 공익 기능 충족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 시설이 목적이며 기존 임도의 유지, 관리 철저로 임도 기능 활성화 및 피해를 예방합니다. 사업 내용은 임도의 신설 구조 개량 보수, 지원 기준은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입니다. 간선 설치 5개년 계획이 수립된 대상지로서 우선순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자원 조성, 산림병 해충 방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산림병 해충 방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산림병 해충에 대한 예찰 진단 체계를 강화, 방제 품질 향상,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산림자원 보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소나무 재선충병, 총력 방제로 피해 확산 차단, 솔잎 흑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참나무 시드름병, 피해 방지를 위한 나무 주사와 피해 목 벌채 등이 있습니다. 밤나무 해충 항공 방제 지원으로 농가 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며 기타 돌발 해충 등에 대한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우선순위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최우선 지역으로 하고요. 피해 도심 지역과 특정 지역 및 주요 경관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사업 신청을 산주가 하면 시군이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도에서 취업 조정을 해서 산림청이 확정 배정을 하고 이런 4단계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주병 피해목은 무단 이동 금지가 되고 참나무 시드름병 소구역 모두배기 및 산주 지원 제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생산 분야 지원 사업과 유통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산 분야 지원 사업은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 가공을 하는 것으로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과 생산 기반 조성으로 생산 장비 및 생산 시설 현대화 보완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요. 사업 희망자가 사업을 1, 2월에 신청하면 시군구가 2, 3월에 심의를 해서 8월 말에 예산 신청을 시도해서 하면 산림청이 확정 발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특화 품목 전문 지도라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안내하는 특화 품목 전문 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지도 품목으로는 22개 품목으로 표고부터 꽃송이 버섯까지 있고요. 특화 품목 전문 지도 활동으로 현장 위주의 기술 지도 실시와 산림 경영 컨설팅을 지도하며 임산물 품질 관련 제도에 대한 기술 지도,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및 지리적 표시 등록 지도가 있고요. 생산자에 대한 국내의 선진 임업 기술과 지식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지도도 할 수 있고요. 생산자 교육도 할 수 있으며 사이버 컨설팅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과 같이 기술지도 보급서도 보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화 품목 전문지도, 특화 품목 기술지도 안내와 생산자 교육, 사이버 컨설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제도에는 친환경 농산물 대상자 유효기간, 인증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제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한다면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 생태계 환경을 유지 보존하면서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축 임산물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관리에 있어서는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욕 등 생산 및 출하 단계에서 인증 기준을 준수했는지 엄격한 품질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분류해서는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고 있고요.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 합성 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권장 양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인증 과정의 신청 방법은 인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고 생산 출하 과정을 나와서 조사하면 시판부 조사를 통해서 인증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신청 대상자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이며 유효기간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과 유기농산물일 경우에는 1년이 되겠습니다. 인증심사는 심사 절차 인증신청서를 접수하면 인증심사 계획 수립, 심사 계획 통보, 심사 반편성 심사, 심사 결과 가부 결과 통보, 인증기간 적합 시 인증서를 교부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GAPP의
인증에 대해서 개념, 용어, 목적, 관련 법령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은 이 개념은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단계에서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 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이나 중금속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용어는 굿, 어리큘, 레이첼, 프라티스의 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 농산물 생산 제도를 도입하여 선진 수준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 유해 요소 차단 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 저장 과정 중에 화학재, 중금속, 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입니다. 영어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약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편리하게 나중에 그 많은 그 사전에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핵심 사항은 농산물의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의 관리 체계에 있어 생산 단계를 관리하고요. 관련 법령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품질관리법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시행규칙, 시행령, 그 다음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도 세부 실시 요령,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이 있고요. 농진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도입 필요성으로는 식품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관리 체계, 소비자 욕구 충족, 생산 이력 관리 체제를 구축해요.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에 이르는 일관화된 식품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력 추적 관리 제도가 있는데요. 근거 법령, 국내 도입 현황, 이력 추적 관리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력 추적 관리 제도는 농산물을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으로는 농산물에 대한 추적과 역추적 체계를 확립하고요.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적은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소비자로 하고 역추적은 소비자, 판매자, 유통자, 생산자로 하고요. 판매 경로는 생산자, 수확 후 관리시설, 도매, 소매, 소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는 생산자 생산지를 출하정보, 입고 출하정보, 아닙니다. 소매자에서 입고 정보로 해서 입고 출하정보에서 생산지로 출하정보하는 이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이렇고요. 국내 도입 현황은 운영 주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 방법은 naqs.go.kr에서 조회하면은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최종 소비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2006년 1월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인증 과정과 목적 요건, 도입 기대 효과, 신청 자격과 품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인증 과정을 보면 그 지리적 표시라는 게 먼저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역과 특정 장소의 명칭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도 포함됩니다. 지리적 표시는 반드시 지리적 명칭인 특정한 지역, 지방, 산, 하천 등의 명칭이어야 하며 지리적 명칭과 관련이 없는 브랜드는 상표는 가능하나 지리적 표시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적으로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 향상 그리고 특화산업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강화하고요. 충분히 구매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시스템으로서 기대되는 도입 효과는 시장 차별을 통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 경제 발전과 생산자 단체가 품질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촉진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 단체 간의 상호협조 체제가 원만히 구축될 경우 생산 품목의 전문화와 농산품 수익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 보호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구입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 등의 효과를 얻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역 특산물의 육성하는 그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자격은 해당 지역 내 안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단체나 법인, 이에 있어서는 등록 대상 품목이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개인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도원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좀 방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양이 많더군요. 나중에 이 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셔서 한 번씩 들어가서 지도원들의 활동 모습을 참고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